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탈북 김여주 박사님 모셨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그 주제는 북한의 이 반간첩. 근데 북한의 반간첩이면 한국이 보낸 간첩에 대해서 북한이 그 간첩을 잡아낸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북한에 실제 뭐 한국이 보낸 간첩을 잡힌 걸 보셨어요? 이 국민들 눈에 간첩들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단지 간첩이 있었다면 옛날에 김일성이 이제처럼 박헌영, 최창희 이런 사람들을 이미 다 숙청해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다 어떻게 죽였다는 이런 말밖에 안 들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북한이 항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를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외부에서 북한을 체제를 흔들고 침투해서 북한을 갖다가 없애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 이런 네. 전제하에서 그런 논리를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 미제. 옛날에 이제 그 6.25 직전이나 직후에는 미국 제국주의의 간첩이다라고 해서 북한 내부에서도 이제 김일성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세력들을 많이 제거하지 않았어요. 네네네. 박은영이나. 아,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뒤에는 이제 또 남한의 간첩이라고도 한 게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어떤 걸 주로 남한의 간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 북한에서 예. 70년대, 80년대까지 반간첩 투쟁 월간이라는 이런 행사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예. 대대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인민학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죠. 인민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중학교, 대학교 전 국민이 반간첩 투쟁 월간이라 해가지고 봄, 가을 이렇게 기간을 줬습니다. 예. 봄에는 3, 4월, 예. 가을에는 9, 10월. 예. 이래서 3, 4월, 9, 10월은 반간첩 투쟁 월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예. 지정을 했는데 초등학교 때는 물론이고 반간첩을 어떻게 잡는가 이랬더니 간첩이라는 거는 우리 북한의 체제는 모든 게 다 봉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옷 복장 그 다음에 행동 모든 이런 루트 이런 게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벌써 언어가 다르다. 언어가 어떻게 다르냐면 북한 사회에서는 학생 이렇게 말하는데 남한의 간첩은 생도 이렇게 말한다고 했고 그런 사람들 다 잡아라. 그리고 북한은 그냥 회사원 간부 이렇게 취급하는데 여기 뭐 행정위원회 지도원 뭐 군당 지도원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남한의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이라고 말한다거나 자기도 몰래 어떤 언어가 노출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내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뭐 남조선 그때 명칭은 남조선으로 했는데 남조선에서는 월사군 등록금 이렇게 말한다. 어쨌든 이런 언어가 북한하고 다르고 그 다음에 옷도 북한은 거의 보면 동일하게 입습니다. 누구 어떤 옷을 입었다면 그대로 유행을 따라하고 또 김정일이 장군복을 입었다면 또 그 어느새 유행이 돼가지고 천을 사다가 미싱하는 집에 맡겨서 그 장군복을 해달라. 그러니까 옷도 언어도 모든 이런 행동들이 북한 사회하고 조금씩 다르고 그러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훈련을 받았다 해도 어느 순간에 가면 그게 드러나듯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 잡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인민학교 때는 그런 뮤지컬처럼 해가지고 간첩을 이렇게 잡는 뮤지컬 행사도 막 하고 이런 형식으로 간첩을 잡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남한에서 네. 북한에 뭐 잠깐 침투해서 뭐 교란을 하고 온 것은 60년대나 뭐 있었는지 몰라도 북한에 침투해서 주민들을 접촉하고 북한 사회를 뭐 정보를 입수하고 흔드는 그런 식의 간첩이 남한에서 갔을 수 있다고 봅니까? 절대로 불가능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는 정말 간첩이 있는 줄 알고 간첩이 투입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간첩이 좀 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교통 상황도 그렇습니다. 간첩이 중국을 통해서 물론 돈을 뿌리면서 올 수도 있습니다. 뭐 차비도 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이런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오는 간첩이 뭐 삼국을 통해서 기차표를 떼고 뭐 여행증명서 기차도 또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고 여행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되는데 그 여행증명서 발급받는 게 모든 행정기관을 거쳐서 여행증명서는 한 달이 돼야 나오고 평양에 가거나 이런 거는 최소한 6개월이고 도를 가려면 한 2달 정도 걸립니다. 근데 간첩이 그런 2달 정도 걸리고 그 가족 뭐 관계 뭐 이런 걸 다
검토하고 떼는데 물론 무슨 어떤 시스템에 다 짜여져서 다니긴 하겠지만 근데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이 북한이 각 도마다 반간첩 투쟁 전란관, 네. 한국의 안보 전시관 같은 걸 둬가지고 간첩 사건 연루자에 대한 물증, 사진 등을 갖다가 전시해 놓고 이게 이제 반미 투쟁의 교육장으로 쓰고 있다. 네네. 자, 그런데 이 한경북도 이제 청진의 사례를 보면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가 자기 이제 한경북도 온탄구에 있던 온성군 예. 온탄구에 있던 그 가족이 순식간에 이제 체포됐는데 그래서 이제 반간첩 투쟁 전란관에도 가족 사진이 전시가 됐대요. 근데 이제 간첩 사건 주인공은 함흥시에 거주하며 외화벌이 사업소에서 근무하던 평범한 직장인 장 씨가 이 사건의 배경이 된 한경북도 온성군 온탄구 이제 부모가 계시던 고향인데 그런데 어느 날 저녁 9시에 집을 방문한 장 씨 어머니가 집에서 사용하던 일부 세간 도구를 들고 와서 웬일인가 했더니 우리 엄마에게 그 물건을 주면서 그동안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이해해달라 하고 장 씨 어머니가 늦도록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고 돌아갔는데 다음날 다 중국어로 도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 씨 가족은 두만강을 건너다가 딸하고 아버지가 빠져 죽었고 그래서 이제 조국을 배반한 반역자들이고 살아남은 가족은 중국에서 송환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좀 있다가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잡혀왔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가족을 그 이후에는 어디로 갔는지 소재를 듣지 못했는데 자 그래서 딸과 아버지는 강 건너다 죽은 사람은 가만히 말아서 온탄에 사람이 제일 많은 사거리에 땅을 파서 묻어버렸고 그래서 이제 반역자는 사람들이 밟고 다녀야 된다. 그렇게 했고 이제 장 씨가 금을 밀수하고 해외로 도주한 북한에서 봤을 때는 배반자지 네. 간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자. 그 밀수하던 사람을 간첩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벽에 장 씨 어머니와 살아남은 가족이 간첩으로 둔갑해 있더라. 전란관에 안보 전시관에 네. 벽에 붙어 있더라.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을 몰래 빼다가 판 밀매업자인데 네. 그런 사람이 이제 들킬라 하니까 도망갔는데 네. 그 사건을 간첩 사건으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간첩이라는 건 저희들이 그 북한에 있을 때는 진짜 남조선에서 들어오는 사람만 간첩인 줄 알았는데 예. 그래서 이미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이 농촌동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그 저희 친구입니다. 우리 농촌동원 나와서 그 친구 오빠가 농장 일하면서 우리 학생들을 같이 데리고 일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오빠 이름도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어느 순간 그 집이 통째로 뭐 어디로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어졌다고 물어봤더니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데 걔네 간첩 집안 아니래 이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고 뭐 전혀 다른 뭐 이상한 느낌도 없었는데 간첩이라고 그 집 가족 통째로 그러니까 4명이 살았는데 4명을 하루 순간에 다 없애버린 겁니다. 어디로 데려간 것 같아요. 이렇게 데려갔는데 초등학교 때는 간첩을 잡았다. 간첩을 잡아가지고 뭐 그때 그 사람도 이런 평범한 똑같은 그런 국민들인데 보이부에서 잡아가서 안전부에서 취급을 해서 그래 넘겨가지고 간첩을 지금 총살하는데 다 같이 모여라. 그래서 이런 간첩들을 더 잡아내라. 이런 의미에서 완전 공개 재판을 하는데 그 간첩을 이제처럼 눈 안대 다 가리고 그 다음에 기둥에다 세워놓고 뭐 하얀 천막을 씌웠다가 그 사형수가 3명이 나와서 한 사람이 3발씩 쏴서 그 총 3명이 쏘면 9발이죠. 예. 9발 쏴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는데 그 재판할 때 뭐라는가 사형하기 직전에 재판을 합니다. 이 사람은 국가죄를 범한 간첩이다. 간첩인데 김일성을 비방하고 그 다음에 그 김일성 그때는 김일성 시대니까 김일성을 비방해서 우리나라의 나쁜 이런 행위를 가한 이런 간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원히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은 간첩이다. 그 다음에 나라를 배반했다. 반역자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씨를 말립니다. 가족 사돈의 8촌까지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간첩을 총살하는 걸 우리 인민학교부터 다 모이라 이민반 쪽으로 동원했으니까 다 봤거든요. 그렇게 간첩을 죽인 사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간첩을 잡는 거 어떻게 모든 조직 체계가 북한은 면밀히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인민반 통장, 인민반의 체대를 다 모여놓고 저녁마다 회의를 하는데 누구는 이렇게 어디 간첩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삼국을 통해서 삼국이란 건 중국밖에
수밖에 없습니다. 라진 선봉 쪽에 러시아, 일본 국경이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러시아에서 간첩이 들어오는 거는 뭐 우리는 상상도 못했고 기본적으로 간첩이 들어오면 어디를 들어오냐 이랬더니 중국 쪽으로 들어온답니다. 두만강을 넘어서 이제처럼 두만강이 넓은 데도 물론 있지만 또 도랑처럼 짧은 그 한 발 딱 건너뛰면 넘어가는 국경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간첩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래서 인민반, 각 회사, 직장, 농장 그 조직 체계마다 다 회의를 할 때마다 이 간첩을 무조건 잡아야 된다 해서 간첩 투쟁 월간이라는 거 상당히 크게 활발히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북자가 중국에서 이제 있다가 네. 어머니한테 이제 돈을 갖다 주러 북한을 넘어갔다가 네. 함경북도나 이런 쪽에 국경 네. 지역이겠죠. 성경책을 들고 가다가 체포됐는데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 탈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다가 남조선의 안기부가 흑룡강에 만들어 놓은 종교학교를 가장한 곳에서 네. 대북 간첩 업무를 하라고 네. 이렇게 교육을 받고 북한에 침투했다 이렇게 몰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탈북해서 한국까지 안 와도 중국으로 넘어가 있다가 네. 중국 국경 근처에서 이제 가끔씩 북한에 중국 국경 근처에 있는 자기 고향 마을을 방문해서 돈 지어주고 뭐 그런 사람도 좀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러고는 이제 뭐 성경책을 줄라다가 넘어가다 잡혔는데 간첩이 된다. 또 남한에서 이제 북한의 그 중국 국경 지역에는 통화가 된다며요. 네네. 그래서 핸드폰을 몰래 주고 그걸 가지고 전화를 네. 하다가 잡혀도 또 간첩이 되기 쉽다는데 그 북한에서 핸드폰 충전이나 이런 거는 그거 됩니까? 남한 폰이? 예, 충전이 됩니다. 이제 통신사는 중국 통신사를 통신사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그 기계는 여기 대한민국 기계든 뭐 중국 기계든 상관없이 거기서 충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콘센트에 꼽아서 충전됩니까? 충전하는데 전기 사정이 워낙 긴장해서 예전에는 전기가 전혀 없어서 이 통화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조금씩 전기를 그 도문 쪽에는 조금씩 전기를 끌어다 조금 쓰기는 했었지만 그거는 사실 극히 드문 상황이고 그 집에 자체 발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발전기인가? 그러니까 자체로 막 이렇게 돌려서 하는 돌려서 전기를 일으키는 그래 가만가만 그런 쓰는 사례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전기를 북한은 배전부에서 전기를 공급해주는 그 배전부라는 게 있는데 그 배전부에서는 그 사이로 선물 생산할 때만 전기를 주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 한국이든 중국 핸드폰을 사용해서 그 충전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조금씩 충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체 발동기도 많이 하고 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중국 사사 여행자들한테서 구해가지고 친척들이 도와준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 북한이 간첩 잡는 시마조라는 그런 비밀 조직을 만들어가 가끔씩 북한의 각종 조직, 이 행정 조직에서도 간첩으로 몰아서 잡았다가 발표도 한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기들 당 조직이나 뭐 지방 행정 조직이나 이런 데를 간첩으로 모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이게 그때 당시는 몰랐었는데 제가 좀 성숙해지면서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조금 생각했는데 중요한 간첩은 이미 김일성이 다 제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간첩이라고 주장할 만한 큰 세력들은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북조선 임시위원회를 설립하고 이제 모든 소유를 뺏은 이유가 지주, 자본가, 간첩, 좀 불명예스러운 이런 사람들을 색출해내기 위한 어떤 대대적인 사업을 김일성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진짜 간첩, 우리 생각할 때 진짜 간첩이라 남한에서 들어오는 그 정보를 파괴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간첩이다 하는 거는 김일성이 이미 다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성장할 때 80년대에 간첩을 잡는다는 건 그게 아니고 김일성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김일성이가 모든 신을 섬기지 못하고 자기를 섬기라는 그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조금만 반대하거나 불확실하게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라는 목적에서 반간첩 투쟁월간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에서는 이제 좌우에 북한의 권력을 놓고 다툴 만한 사람을 반간첩으로 제거했고 김정일은 이제 자기가 승계하는 부분에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좀 불편한 이런 자들을 또 반간첩으로 몰아서 했고 김정은도 이제 마찬가지로 자기가 이제 북한에서 그 권력을 강화해가는 과정에서 불편한 사람들 장성택도 뭐 간첩이라 했겠네요. 그렇죠.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한테 불리한 사람은 다 간첩으로 내물었고 그리고 이제처럼 자기 체제를 유지하게 하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 간첩으로 지명했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찬양하고 자기를 섬겨야 되는데 기독교 하나님을 섬기면 거기에서 자기하고 멀어지니까 기독교 하나님 믿고 그때 지하교회도 좀 있었습니다. 지하교회라는 건 가만히 북한에서는 원래 종교를 믿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기독교의 전도가 북한 지하교회에도 이렇게 전파되다 보니까 가만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어쨌든 남조선에 연관되어 있는 기독교든 뭐 이런 불신분자든 이런 사람들 다 간첩으로 몰아서 잡아들이는 그런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얼마 전까지는 지하교회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 중국에서 이제 이런 영향을 좀 받아가 이 예배를 보고 이런 사람들이 조금은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도 다 반간첩으로 제거가 그렇습니다. 된 모양이에요. 일부 이제 미국에서나 뭐 중국 쪽에서 북한 선교를 하는 그런 목사들이 좀 국경 지역에 있으면서 접촉도 좀 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과 연관되어서 영향을 받았던 사람도 다 반간첩이 돼가 제거됐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 사회에서도 하나님 기독교를 못 믿게 했습니다. 다 통제하고 이랬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북한 김일성 독재 체제는 하나님 믿고 기독교를 믿고 있다라는 자체는 중국도 이걸 부인하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고 무조건 이 기독교 믿는 사람은 남한의 남조선에 거기에 들어왔다. 그걸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남조선이라는 그 어떤 의미가 담긴 그거는 무조건 간첩으로 취급한 거죠. 그래서 탈북민들도 북송이 되면 그 한국 사람 만났나 한국 사람 사귄 적이 있거나 한국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를 믿었거나 그다음 한국 사람을 만났거나 어쨌든 남조선 한국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무조건 간첩으로 취급하다 보니까 탈북민들도 남조선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는 분류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무조건 정치범 수용소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김여주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잡혀가 돌아갔는데 남쪽하고는 접촉을 한 근거가 안 나와서 그렇죠. 빠져나온 거죠.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서 체포돼가지고 중국 홍콩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가 북송되는데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그냥 살고 장사 왔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냥 동북 삼성에 있습니다. 연변이라던가 길림이라던가 흑룡강서 이쪽에 심양 쪽에서 많이 장사를 하는데 분명히 사천성 쪽에 남쪽 지방에 갔을 때는 무조건 한국행이다라는 걸 의심을 합니다. 판당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 대라는 겁니다. 네가 진짜 한국 가다가 거기서 잡혔는지 근데 내가 한국 가려다 거기서 체포됐다 이렇게 말만 하면 무조건 정치범 수용소. 근데 그 말을 받아내기 위해서 고문을 한 겁니다. 진짜 때려가지고 네가 가혹하게 때리거나 고문을 하게 되면 힘들어서 네가 스스로 자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북한의 그 당국의 그 행위인데 일단은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탈북민들이 북송돼서 대부분이 거의 나는 한국 가려다 잡힌 게 아니다라는 걸 계속 감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북한의 체제에 조금이라도 반기를 든 사람은 다 간첩으로 몰아야 중재가 처벌이 되니까 간첩으로 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북한 체제에서 반대를 하거나 탈출을 하거나 또 외부와 접촉한 사람은 무조건 간첩이다. 그러면 뭐 최소한 뭐 사형이나 아니면 결국 수용소에서 죽는 걸로 그런 중형이 가능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럴 생각을 꿈도 꾸지 말라는 그런 부분에서 당연합니다. 간첩으로 몰아버린다. 그죠? 근데 탈북자 전부를 간첩으로 몰지는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럼 너무 많이 죽여야 되니까 그런가요? 원래는 8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에 월경하는 사람은 무조건 반역자 취급했습니다. 간첩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 반역자라는 건 간첩이라는 게 뭐 간첩은 의미가 조금씩 다른데 뭐 그 나라의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파괴도 하고 정보를 입수해서 넘기고 뭐 이런 게 간첩이라 하는데 그때 당시 그 월경자는 그냥 반역자다. 나라를 배반하고 다른 나라에 도망갔다. 이런 의미에서 반역자를 치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90년대 후반에 탈북 행렬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 수많은 탈북 행렬을 다 간첩으로 지정하고 반역자로 지정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엮이는 역부족입니다. 너무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90년대 후반부터는 탈북자를 반역자라 하긴 했어도 그렇게 80년대처럼 정치적으로 막 악용하고 걸고 매놓고 이런 정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있습니다. 자, 북한이 자신들 정권에 불편한 사람은 다 간첩으로 몰아서 어쨌든 제거하는 쪽으로 이 방향을 세워놓고 그 속에서 이제 탈북자들도 분류를 해서 이제 남쪽과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을 만한 사람들은 제거하려고 그렇게 이제 입장을 끌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때하고 할아버지 때 네. 그리고 김정은이 때 다 이 간첩으로 모는 이유가 다양하게 다르네요. 네네네, 다릅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 김여주 박사님 모시고 북한의 이 반간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Revolution 21. Revolution 21.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봐 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봐 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